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책에서도 보면 청소년 범죄가 챕터 앞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 범죄자들을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데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한마디로 답변을 쉽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25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해도 소년범죄만큼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안이다라고 제안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엄벌주의가 생각보다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부터 해왔고요. 그렇게 된 연유는 저희 여기 대학원생들이 있지만 저희가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비행을 저질러 가지고 제일 먼저 경찰서에 입건이 되면은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로 와서 저희 대학원생들과 함께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생존하면 훈방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도 훈방을 해도 될 만큼 선도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선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하느라고 너무나 애를 써도 문제는 선도가 안 되는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선택이 자기에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부메랑이 돼서 인생을 망칠지를 예견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도할 동안 우리가 데려다가 상담을 하고 그럴 동안은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길바닥에서 다시 피해와 가해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어른 범죄자로 커나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의도를 갈 수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의 차터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터스쿨은 교과 과정에 굳이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걸 가리키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그거를 학교에다가 기존의 커리큘럼하고 교체해서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 다양성을 주는 거죠. 모든 고등학교에서 모두 대학 가는 공부만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영어를 좀 못해도 수학을 좀 못해도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는 대학 가는 아이들한테나 가리키고 당장의 미용 기술이나 화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어쩌면 학교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유인되어서 성매매에 노출이 돼서 결국에는 본인의 성매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해서 아이들이 사고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도 결국은 영화 매매 때문입니다. 내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보이보이 앉아서 편하게 퇴임을 해서는 안 되겠는 뭔가 숙제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든 그런 일이 작년에 발생했어요. 아이들을 병원에서는 출산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증발한 사건이 있어서 이제는 연구실에 그대로 처박혀서 앉아서 책만 쓸 수는 없다. 5판으로 이게 지금 5판입니다. 5판으로 충분하다. 6판은 없다. 네, 아쉽기는 하지만. 네, 제가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인연 말씀드리면서 제가 법무부의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제가 학교로 이제 온 지가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 와서 보고 또 다르게 놀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원래 유승 교수님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많은 줄,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줄 제가 알고 있긴 했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대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학원생을 몇 명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 시간을 그만큼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조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학생 2명 지도하는 것도 되게 버겁거든요. 근데 교수님 지도 안에 있는 학생이 거의 몇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그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과연 이렇게 원래 대단히 바쁘셨잖아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셨는데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 쪼개서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지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생각에는 과연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동료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몰랐고요. 네, 글쎄, 처음에 학생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2000년대 초반 교수가 된 지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부터 제가 너무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학생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식도 정말 애착이 많이 가지만 남의 자식인 학생들에게도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기 제 1기 제자도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저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2기 제자도 여기 어디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년으로 저와 함께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동료가 됐고요. 그리고는 어쩌면 삶의 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력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이 세월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요. 25년 동안 교단에 서서 선생질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이제 가장 큰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방 중에 100명이 넘게 멤버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게 모두 제 제자들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저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를 제 제자들은 알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시간을 투자하게 된 연유입니다. 제가 새벽잠이 좀 없어서 제 제자들한테는 새벽 4시에도 문자를 보내고 어떨 때는 막 새벽 5시에도 문자를 보내고 아마 여기 빙글에 웃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자다가 카톡 이렇게 하면 아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논문 쓸 때는 거의 스토킹 하듯이 아이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제 동료가 되고 어떨 때는 그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훌륭한 인력이 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교직을 뒤로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저를 여기에 묵어놓지 못하게 만든 거라는 점은 여러 번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내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데 가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저의 남은 노력들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이 범죄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이 학문이 생소했는데 이제 벌써 20몇 년이 지나고 사실은 범죄심리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이제 학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향후 이 범죄심리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은 온 사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목숨을 잃거나 성적으로 침해를 하는 행위는 다 같이 노력해서 꼭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 예컨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0명씩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엄벌주의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지금 김병배 교수가 얘기했지만 전자감독 도입할 때 사실은 그런 논의를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저 엄벌만 하면 될 거를 왜 발찌를 채워놔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발찌를 차고도 감시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욕정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재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같이 생겼는데요. 그 안쪽에는 틀림없이 자제력이 전혀 있지 아니한
정말 짐승들과 다르지 않은 충동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형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찾아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심리학이라는 아주 미미한 사람들 하나마다 개인차를 연구하는 그런 미시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꽤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아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프로파일러로서 면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이 괴상한 동기로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지 그런 존재가 과연 인간인지 하는 그런 정말 고민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개인차가 심하고요. 똑같은 살인범이라도 천차만별이다 라는 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은 굉장히 이렇게 구멍이 숭숭한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좁히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은 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범죄 심리학은 그 구멍을 좁히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이해가 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